자, 이제 백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돕을 굉장히 많이 옮겨요. 그리고 많이 옮길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백제 출발은 여러분 어딜까요? 전라도? 충청도? 아니에요. 백제는 원래 서울입니다. 서울. 네, 그래서 백제는 여러분들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웅진, 공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이사할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비, 부여입니다. 부여. 네, 아까 여러분 고구려는 어디였죠, 여러분들? 네, 바로 국내성에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고구려의 천도의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 이런 모습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 고구려도 이제 그 앞에 졸본에서 또 옮기기도 하는데 그건 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한성, 웅진, 사비. 자, 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백제는요 중국과 직교류할 수 있는 이 전라도, 충청도, 이 한강 다 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쉬웠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 속에서 이 교류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3세기, 2세기가 이제 고구려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면 3세기가 백제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시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고이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고이왕. 자, 이 고이왕은요, 율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제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해되잖아. 그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쭉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옷 색깔만 봐도 그냥 쟤는 뭐야 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등이고요. 그리고 관복.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해낸 왕이 바로 고이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자마자 바로 전성기. 이건 아마도 이렇게 빠르게 외국과의 어떤 그 교류와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고대 국가의 기틀이 고구려보다는 살짝 늦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습수하면서 빠르게 이걸 적응시키면서 빠르게 바로 전성기를 누린 것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이벌 국가 중국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불안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전성기를 고대 국가의 기틀에서 바로 이어낼 수 있었다.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백제의 근초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제의 근초광은요, 요서, 그다음에 규슈, 이런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정복 군주로서의 어떤 모습, 교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이 규슈, 이거 일본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칠지도. 이 가지 지자예요. 가지가 7개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칠지도는 지금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건담인가? 뭐 그런 어떤 류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들고 있어요, 진짜로요. 되게 멋지게 들고 있어요. 막 불꽃이 확 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귀한 어떤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백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철을 당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건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 그 기술을 지금 이 백제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칠지도에 보시면요, 이 금색으로 금색으로 글씨를 파 넣었어요. 거기 보면 당당한 백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 잘 보관해라.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일본에. 당당하죠, 여러분들? 자신감이에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러니 근초광 시대 잘 안 나가는 게 이상했겠죠. 그죠? 쭉쭉쭉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이 근초광 때 여러분들 바로 이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어떤 그 최대 위기를 만든 왕이 바로 4세기 근초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초왕은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아쉽다면 이 근초고 왕과 이 광개토 태왕이 같은 시대에 좀 살았으면 어땠을까? 근초고 왕이 몇십 년 좀 앞에 있는 왕이거든요. 같은 시대에서 같이 한 판 붙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럼 우리의 삼국지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삼국지도 정말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4세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전성기 바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시대였고요. 그 백제의 시대를 이끌었던 전성기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었더라. 이렇게 백제는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전성기로 바로 그냥 초고속 발전의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한강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4세기 근초고왕도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5세기 광개토 태왕 그 시대, 장수왕 그 시대도 역시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강을 장악한 나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거 아예 제가 써드릴게요. 예, 바로 한강을 장악하라. 이게 바로 전성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세기가 끝나고 이제 5세기로 넘어와요. 5세기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전성기라 그랬잖아.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야. 그죠? 당연히 백제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4세기는 백제의 시대니까 고구려가 위기에 왔잖아요. 근데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야.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 국가들은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광개토 태왕과 이 장수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장수왕 때 여러분들 이렇게 남하 정책을 펼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밀고 내려와요. 이 장수왕이 밀고 내려옵니다. 왜 밀고 내려오는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네, 바로 자신의 윗할아버지 고국 원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백제 왕한테, 근초고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복수해야 돼요. 이건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이 바로 공격 개시 해가지고 바로 이 백제의 왕을 결국은 죽여요. 고국 원왕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왕이 누구였냐면 게로워. 네. 게로왕입니다. 고국 원왕은 여러분들 고구려 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뭐 이렇게 가시면 좀 어떨까요? 자, 어쨌건 이 게로왕이 결국은 전사해요. 네, 이 게로왕이 결국은 전사하고요. 그리고 바로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 한성도 함락이 돼요. 와, 한성도 함락이 됩니다. 백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랴부랴 허겁지겁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공주로, 웅진으로.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되는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이 장수왕의 공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장수왕의 어떤 이런 남하 정책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밑에 있었던 나라들 어떤 나라들인가요, 여러분들? 네, 바로 신라, 백제. 당연히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약하면 둘이 손 잡아야지 뭐. 그래서 바로 이런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결국 신라와 백제는 손을 잡아요. 이걸 우리는 바로 나제 동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제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5세기의 백제였습니다. 위기였죠. 정신없어요. 지금 막 쫓겨가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그런 모습들. 정신 차려! 이게 이제 6세기예요. 6세기 정신 차린 왕, 바로 무령왕이 있는데요. 자, 이 무령왕 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왕이 있죠.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네, 무령왕릉. 저는 사실은
제가 태어난 해에 정말 그 태어난 달이 제가 7월 달인데 그 해에 그 7월 달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다들 놀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더구만.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 발굴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상 최초로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던 무덤이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발굴된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무덤이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저 괜히 좋아했잖아요. 내가 태어난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더니 무령왕릉이 발굴된 거였더군요. 자,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문화파트 가시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뭐 중국 남조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어떤 그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참 이 백제란 나라가 참 이렇게 열려있는 나라였었고 교류하고 있는 나라였구나. 국제적인 어떤 그런 나라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바로 이 무령왕릉에서 쏟아 나옵니다. 문화파트 하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권이 좀 약하잖아요. 나라 지금 좀 거의 뭐 한성을 지금 함락시키고 쫓겨난 거 아니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족들을 22담로 지역에 파견을 해요. 예,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직접 신경 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22담로 무령왕 왕족 파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쫓겨온 다음에 정신 좀 차렸어. 근데 이게 웅진이라고 하는 곳이 공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협소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위기를 극복은 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중흥의 역사를 쓰기는 좀 부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성왕이 자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백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사비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네, 바로 도읍을 사비, 부여예요, 부여. 예, 사비로 천도하고 그리고 백제의 중흥을 선포합니다. 이제 새롭게 백제는 태어날 거야. 국호도 바꿔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 여러분들 왜 갑자기 부여가 뜬금없이 나왔을까? 이유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 백제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고주몽, 아들, 온조, 비류. 바로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또 어디서 왔냐면 부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가 이게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왕은 바로 그 부여의 정통속은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백제가 갖고 있다. 라고 해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지금 따단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왕의 꿈, 그 꿈은 보다 바로 한강 수복. 그의 꿈은 이 모든 것들의 기승전, 목표는 바로 한강의 수복이에요. 한강의 수복. 근초고 시대를 다시 열려면 한강을 확보하는 것.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왕은요, 결국은 이 한강 수복을 위해서 나제 동맹을 지금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쭉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 이 성왕 때 와서 나제 동맹은 성왕 때 와서 결렬이 돼요. 성왕 때 와서 결국은 이 나제 동맹은 결렬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되었고 결렬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성왕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신라의 진흥왕이 있는데요.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요. 배신을 때리고 결국은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이 전사하면서 결국은 나제 동맹도 완전히 결렬되는 거죠, 뭐. 그죠? 이런 모습들.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신라 진흥왕 파트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관산성 전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세기 이제 요렇게 모습 보이다가 이제 7세기로 접어듭니다. 7세기. 7세기 하면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이 7세기는 사실은요, 신라에 굉장히 압박해 들어왔던 그런 시대예요. 왜냐면 지금 백제도 지금 자신의 왕 성왕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복수해야 되거든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칼을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왕이 뭐냐면 싸울무!
싸울 바로 백제무왕이 있습니다. 예. 이 백제무왕은 말이죠. 정말 이 신라를 막 몰아쳐요. 앞바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뭐 훌륭한 문화유산 하나 만들어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익산 미륵사. 또 이 선화공주와의 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는 이 익산 미륵사, 바로 이 무왕 서동과, 선화공주하면 또 이 서동과의 이 러브라인. 이 서동이 바로 무왕이에요. 이 서동이 바로 무왕입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무왕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왕이죠. 바로 의자왕. 백제의 의자왕. 이 백제의 의자왕 때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660년 나당연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의자왕 때 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 끝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백제도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 의자왕하면 여러분 또 뭐가 떠오르나요? 맨 마지막 전투, 의자왕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 네, 바로 이 계백이죠, 계백의 황산벌 전투. 황산벌은 여러분 어디냐면 논산이에요, 논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논산 가시면요, 이 황산벌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해가지고 진짜 그 논산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하천변에서 진짜 엄청납니다. 말들이 막 다니면서 초호화, 정말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이게 실제로 막 재현이 되더라고요. 막 불꽃들이 막 날아가고 막 전쟁하고 장관이던데요. 논산 그 시의 요 황산벌 전투 재현될 때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흑도복. 아까 제가 고구려 부흥운동은 3연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제 부흥운동은 흑도복. 누가 있냐면 흑치상지, 도침, 그다음에 복심. 그래서 흑, 도, 복.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흥운동의 과정 속에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참 안 좋은데, 이 역사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본과 아주 찰떡궁합이었던 시대가 있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 일본이요, 백제를 구해주기 위해서 정말 정권을 걸고 어마어마한 병력과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이것 때문에 일본 내에선 정권이 교체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걸고 백제를 도와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 뭔가 있죠. 한번 사실은 앞에 설명했던 무령왕 같은 경우에도요, 제일교포 출신의 왕입니다. 무령왕의 고향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 왕이 지금 백제의 왕이 지금 되어 있다. 뭔가 이 백제와 일본의 어떤 그 밀접한 관계는 우리 한번 좀 계속 한번 좀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일본이 도와줬는데요. 이 전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우리는 바로 백강전투다. 대단했죠. 이게 진짜 동북아, 당나라, 신라, 백제, 그리고 일본까지 뭐 이 동북아의 모든 나라가 총 집결해서 싸웠던 어마어마한 전투가 바로 이 백강전투예요. 결국 이제 나당 연합이 더 셌어요. 백제와 일본의 연합보다 나당 연합이 더 셌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는 이렇게 여러분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였고 전성기 가장 먼저 이뤄냈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강국 백제였습니다.